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책을 읽자 북메이트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교양과 감수성 채우기 프로젝트 시작해 볼 텐데요. 저와 함께 부캐리스트 채워나갈 북메이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 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한 책으로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문학감성 채우기 프로젝트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책을 읽자 북메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드디어 셰익스피어를 만나보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헤르만 헤세도 하고 해밍웨이도 했는데 이 북메이트에서 셰익스피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양 고전 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네,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먼저 국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작가 네. 소개부터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죠. 1564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극작가와 배우 생활을 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1596년 아들 햄릿의 죽음을 시작으로 비극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600년경의 햄릿, 그리고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같은 4대 비극을 연달아 발표했는데요. 평면적이고 진부한 인물 대신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당시 유럽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영국 문화를 유럽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재생산되는 그러한 작품이죠.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 심리학자가 이 햄릿을 통해서 오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유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또 다양한 분야에서까지 깊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워낙 유명해서 제가 네. 찾아보니까 햄릿에 관한 포스터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네. 또 연극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햄릿의 줄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먼저 알아볼까요, 스님? 네,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이 그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숙부와 재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원망이 싹 터요. 그래서 복수를 해나가는데 그 복수의 과정과 그 결말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등장인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5명으로 꼽아봤는데요. 한 명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주인공인 햄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클로디어스 왕. 네. 그리고 거트루드라고 하는 이제 햄릿의 어머니죠. 왕비가 있고요. 그리고 레어티즈는 그 나중에 햄릿과 결투를 하는 그런 장본인이에요. 복수의 또 다른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비극적인 최후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오피리어는 햄릿이 좋아했던 여인인데 네.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쳐가지고 나중에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빠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레어티즈와 오피리어의 아버지인 재상 역할을 하는 폴로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한 명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빨리 햄릿의 명장면 함께 네.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릿의 1막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1막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경계를 서던 병사가 유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이 1막의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햄릿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장면부터 낭독으로 살펴볼게요. 네. 햄릿, 그 어두운 상복은 그만 벗어버리고
폐하를 좀 더 다정하게 바라보려무나 언제까지 눈꺼풀을 내리깔고 땅속에 묻힌 고결하신 아버님만 찾고 있을 거냐. 너도 알다시피 살아있는 건 모두가 죽기 마련 아니냐. 어째서 너만 그렇게 유별나 보이느냐. 보이다뇨.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마마마, 이 검은 외투,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 비통해 보이는 표정, 비애를 나타내는 온갖 형태, 분위기, 모습도 제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척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깟 연기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비애의 거칠애 뿐인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그 아버지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햄릿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충격? 이것도 컸겠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햄릿 앞에 유령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햄릿에게 자기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인 유령이 나타나서 햄릿에게 복수를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아 나를 부디 기억해다오 이러면서 홀연히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햄릿에게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냥 아들을 위해서라면 좀 조용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연 씨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복수를 해다오라고 해서 아들이 또 분노해서 복수하는 그 과정은 좀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네. 콜리니 케이스라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그 대사를 듣고 나서 아, 그래, 죽은 사람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 산 사람의 문제겠구나. 산 사람의 감정이 그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원망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그 원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망은 반드시 참음으로써 그 원망은 사라지게 된다. 네. 네. 이렇게 일단 유령과의 만남으로 1막이 막을 내리고 네. 계속해서 2막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 유령을 만나고 난 뒤 햄릿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넋이 나간 듯이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다 오피리어 때문이다. 햄릿이 상사병이 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오피리어는 그 햄릿이 좋아했던 여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읽다가 화가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햄릿이 오피리어한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수녀원이나 가버리라는 둥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그 숙부와 재혼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약간 여성 혐오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그 어머니는 왕비는 햄릿이 자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오피리어의 아버지죠. 폴로니오스 제상은 자기 딸 때문에 햄릿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정작 햄릿은 미친 척한 거지 미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햄릿은 그 아버지 유령이 진짜 자신의 아버지인지 반신반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때 마침 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덴마크를 찾아오는데 네. 여기서 배우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들을 이용을 해서 그 복수를 계획을 하죠. 햄릿이. 배우들에게 그 아버지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 모습을 본 왕, 클로디어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고 그거에 대한 물증을 잡아서 복수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장면도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 배우들을 시켜 숙부 앞에서 아버지 사례와 비슷한 장면을 공연케 하자. 그때 숙부의 안색을 지켜보며 급소를 한번 찔러보리라. 그가 움찔한다면 그 다음 어찌해야 하는지 알렸다. 내가 본 홀령은 악마일지도 모른다. 악마는 그럴싸한 형체를 취할 수 있다지 않던가. 그래, 어쩌면 내가 심약해지고 울적한 틈을 타서 악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 그 사악한 손을 뻗쳐 나를 파멸시키려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니 망령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연극이 좋은 방법이다. 그걸로 왕의 본심을 캐내고야 말겠다. 나연 씨가 지금 낭독해 준 그 대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햄릿은 연극을 통해서 복수를 치밀하게 또 계획을 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우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햄릿은 이제 왕과 왕비에게 연극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과 왕비는 햄릿이 얼마나 미쳤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수락을 해요. 네, 맞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햄릿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햄릿이 과연 얼마나 미쳤나, 진짜 미쳤나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또 전 국민의, 덴마크 국민의 사랑을 받은 왕자니까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햄릿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연극 무대에서 저는 이 햄릿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햄릿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오피리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대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의 문제도 충분히 담겨 있고 연극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뇌하는 햄릿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 아버지가 먼저 간 것에 대한 충격,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햄릿의 명대사가 등장을 네. 하는데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참고 사는 것이 더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죽는 것이 더 고결한 일인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상심도 육신이 물려받는 수천 가지 고통도 끝나지. 그건 모두가 바라는 마무리 아닌가? 죽는 건 잠자는 것. 하지만 잠이 들면 꿈을 주지. 그것이 걸리는구나. 우리가 이승의 고통을 버리고 죽음이란 잠을 잘 때 어떤 꿈이 찾아올지 모르니 주저할 수밖에. 그 때문에 이리 오래 재앙을 겪는 게지. 네, 이 유명한 문장. 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좀 번역마다 약간의 이 의미 차이는 있어요. 맞아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문맥을 보고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느 다른 책들을 또 보면은 있음이냐 없음이냐 이렇게 존재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햄릿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굴하게라도 목숨을 이어가야 하는 이 삶을 살 것인가, 네. 그렇지 않고 그 정의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죽을 것인가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연극을 보고 난 후에 왕은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렇죠. 이 왕비는 이 햄릿을 방으로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애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나와서 연극을 박차고 이제 나간 그 왕을 보고 쫓아가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회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그 찰나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죽여갖고 천국에 갈 거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천국에 가게 도와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어머니 방에 갔다가 어머니와 대화 중에 그 커튼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찔러요. 네. 그러다가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재상이 죽게 되죠. 그렇죠. 예. 네.
이 햄릿 때문에 애꿎은 폴로니어스가 죽임을 당하면서 3막은 이제 끝을 내리는데요. 네. 4막으로 이어서 가보시죠. 네. 네, 4막은 클로디어스 왕과 거트루드 왕비와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네. 왕과 왕비는 햄릿의 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왕은 햄릿을 영국의 사신으로 보내서 이 일을 좀 수습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셈은 뻔해요.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만드는 거지. 덴마크 내에서 죽게 되면 이게 너무나 구설도 심하고 뭔가 음모론이 이렇게 살아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멀리 보내고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왕은. 이렇게 왕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동안 햄릿의 슬픔은 점점 광기로 변해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변해가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재상의 딸 오피리어와 아들 레어티즈인데요. 오피리어는 실성을 하고 말아요. 이 부분도 책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저걸 보시오, 거트루드. 슬픔은 하나씩 오지 않고 무리지어 오는구려. 먼저 저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다음엔 당신 아들이 떠나고 하긴 그의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은 무고한 폴로니어스의 죽음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워하며 억측과 소문이 분분하고 불쌍한 오피리어는 실성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저의 오라비가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돌아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거요. 네, 오피리어가 실성한 모습을 본 왕의 한탄 부분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극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햄릿은 이제 자기의 복수에만 이렇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안중에 없었죠. 그때 자기가 실수로 어머니 방에서 죽였던 그 재상, 그 폴로니우스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또 오피리어는 자기 아버지의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으로 또 정신을 놓게 되죠. 실성하게 돼요. 또 이러한 와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에 유학 중인 레어티즈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는데 내 동생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미친 모습을 보고는 정말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분노한 레어티즈가 왕에게 가서 햄릿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왕은 왕비의 사랑 그리고 국민적 인기 때문에 차라리 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네. 설득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레어티즈가 이 검술에 능했대요. 네. 그래서 왕이 이 레어티즈를 이용해서 햄릿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또 레어티즈도 자기가 햄릿을 죽이겠다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이 레어티즈하고 햄릿과 그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되게 또 왕이 그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는 것처럼 되게 이 아들 쪽에, 그러니까 아들이 된 햄릿 쪽에 굉장히 후하게 좋은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막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실패할까봐 독배까지 준비를 해요. 네. 마지막에 실패하면 이 독배를 주어서 햄릿을 제거하려고 그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이렇게 왕과 이 레어티즈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동안 왕비가 하나의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네. 바로 오피리어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비극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마지막 장인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햄릿은 친구 호레이셔와 함께 무덤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부터 낭독을 해볼게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쩜 이리도 천한 쓰임새로 돌아가는가.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의 존엄한 유해도 생각해보면 술단지 마개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일세.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 땅에 묻힌다. 그래서 결국 재로 돌아간다. 재는 결국 흙 아닌가. 흙으로 진흙반죽을 만들지.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변해서 된 재가 결국 수통마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햄릿은 계속해서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삶의 허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신의 복수를 멈추지 않거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세요,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햄릿 전체 중에서 이 장이 이 부분이 가장 불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허무함, 무상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햄릿은 자기가 복수를 할 때는 굉장히 피해자였잖아요. 네. 그 복수를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피리어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어티즈가 원래 계획했던 이 검술 시합을 준비를 하고 결국 둘이 시합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 검술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어티즈가 검술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햄릿도 만만치 않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레어티즈의 칼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햄릿의 팔에 몸에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런데 막 검술을 하다가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 칼이 날아가가지고 서로 칼이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레어티즈의 독 묻은 칼을 햄릿이 쥐게 된 거죠. 이미 상처는 입었고. 네. 그런데 햄릿이 이제 봐주지 않겠다 하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레어티즈에게도 상처를 내요. 그러니까 둘 다 독이 묻은 칼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왕이 햄릿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독배를 주는데 그 독배를 누가 가로채서 마시냐면 바로 햄릿의 어머니 왕비인 거예요. 왕비가 네. 그 와인잔을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마시죠. 그 마시고 그 독이 퍼져나가서 거기서 죽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 모든 것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고 레어티즈가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저 왕이 계획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햄릿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 미안하네. 그러면서 그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도 그리고 빌려가 그렇게 된 것도 다 내가 사과하겠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요. 또 레어티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것들을 그나마 하고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사실 햄릿도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햄릿도 죽게 되고 이제 그 죽기 전에 햄릿이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계략이었다는 레어티즈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 올라가서 왕을 칼로 찔러요. 다 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햄릿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비극이죠. 네. 네. 왜 비극의 대표작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노르웨이 왕자가 마침 덴마크를 방문하면서 이 왕위가 노르웨이 왕자에게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햄릿이 그 영국으로 갈 때 그 가는 중에 노르웨이 왕자의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오랜 분쟁 기간을 겪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햄릿이 마지막 왕위를 물려받을 인물이었는데 죽게 됨으로써 자기가 그 왕자에게 덴마크를 넘겨요. 그러니까 햄릿의 복수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라까지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의 비극, 아주 끝에 가는 그런 전개를 맡고 있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네. 햄릿이 왕이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 햄릿이란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현명한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햄릿이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복수에 복수를 해서, 그래서 많은 주인공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 나라까지 잃게 되는 이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테니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미리 현명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햄릿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복수극인 줄 알았는데 다시 네. 보니까 철학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꼽은 이 밑줄 짝 이 문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내 영혼아 그때까지는 진정해라. 악행은 온대지가 숨긴다 해도 사람들 눈에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이 부분 고르셨어요? 네. 왜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네. 현대사회에선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네. 스님은 어떤 문장 꼽아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고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 부분이요. 오, 내 마음아, 천륜을 잊지 마라.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해석본을 보면은 오 마음아, 본성을 잊지 마라. 이런 대목도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 햄릿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갈등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천륜을 잊지 마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본성을 잃고 그리고 또 뭐랄까 이게 감정에 막 끄달리다가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떠한 인간인지 그러한 것을 잊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마음아 천륜을 잊지 마라. 이런 대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천륜을 잊지 마라. 한번 꼭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님, 그런데 벌써 마칠 때가 왔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그죠? 네, 예. 오늘따라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저희 북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음악은 후지타 에미의 데스페라도인데요. 오늘도 책과 음악으로 감성 충만해지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책으로 또 새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책을 읽자, 북메이트. For so long now, oh, you're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will hurt you somehow.